자, 여러분 교재 494쪽 하실 차례입니다. 자, 이 감정평가 이론의 부동산 가격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서 자, 저번 마지막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우리가 배우셨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배운 용어 중에 최유효 이용을 여러분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용어는 우리 뭐 하여튼 계속 듣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최선의 상황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이용할 때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전제로 해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럼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여러분 앞에서 배울 때 토지 특성 중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린 그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예? 뭐가 나와요? 2년 전에도 출제했었는데, 부증성의 특성도 관련이 있고 용도의 다양성도 관련이 있어요. 예? 우선은 이제 앞에 거 배운 걸 연결시켜 가면서, 그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이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데 뭐가 된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입니다. 자, 여기다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직접 관련이 있는 거. 예, 여러분 간접이 아니라 최유효 이용과 이렇게 이렇게 선이 연결됐거든요. 연결된 것은요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 중에서 이렇게 연결된 건 직접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돼? 토대가 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 중에서도 토대, 밑바탕이 된다. 이 토대가 되는 원칙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원칙에 여러분 교재 거기 나온 아까 494페이지에 밑에서 보시면은 무슨 원칙? 이 변동의 원칙이 우선 나오죠. 자, 요 토대가 될 원칙 두 가지 중에 변동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들은 항상 변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 또한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이 변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원칙. 예. 예?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인데, 그럼 시험 문제는요,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꼭 우리 출제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은 495페이지에 5번의 감정평가사 활용의 1번의 기준 시점, 여기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항상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여러분, 예? 작년도 30회 시험에도 이 개념에서 정답을 물었어요. 그만큼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 용어예요. 예? 기준 시점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될 필요다. 예?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는요, 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교재를 읽다 보면요,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 여러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치,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보면은 또 우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맨 뒤에 보시면은 또 감정평가에 관한 우리가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이번엔 안 실었나? 올해는 안 실은 것 같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한번 거기 없으면은 뒤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요, 이제 여러분이 591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교재 5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기준 시점은요, 제2호에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작년에 여기서 출제했죠. 제9조 두 개에서 나오거든요. 제9조 2항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 제2항에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찾았죠? 근데 작년 시험에는요, 여기 정답 지문이었거든요. 작년에는 뭘로 출제했냐 하면요, 요 완료한 날짜를 뭘로 출제했냐 하면요, 개시. 완료와 개시 다르죠? 개시한 날짜로 출제해. 말을 바꿔서. 이게 개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 정확히 기억해야 돼.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작년 시험에는 개시로 출제했어. 개시한 날짜. 그리고 또 다만 또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하여졌을 경우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또 시험 문제는 또 여기 주의해야 돼.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럼 시험 문제는요, 뭐를 출제한다?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해. 이것을 또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출제해버립니다. 출제원이. 그래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우리는 기준 시점으로 뭐다? 할 수 있다. 찾았죠? 중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제2호와 제9조 2항, 이 두 가지를 자주 출제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기준 시점. 우선 기준 시점 개념을 우선 잘 확인해 두고, 자, 또 여러분 건물 준공했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바람, 풍우 등의 작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죠. 그러면서 또 사용에 따라 소모되면서 부동산 가치는 또 하락을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 노후화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을 물리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뭐한다? 감소한다. 가치가 감소한다.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물리적 감가와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는 변동의 원칙이 된다. 변동의 원칙. 자, 변동의 원칙과 우선 관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이 관련해서 변동의 원칙 우선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선은 또 예측의 원칙이 나오죠. 49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예측의 원칙은 이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이 수익성 등에 관한 예측을 우리가 반영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이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예측을 또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이 496페이지의 밑에서 6번째 보시면은 나오죠. 이 지문이 또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요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인데, 이때 장래이익이 뭐죠? 장래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자, 이 예측의 원칙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부동산 가치의 개념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 가치 개념에서의 근거가 돼요. 자, 우선 키워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 변동 예측은 요 두 가지, 요거 정도 확인하면 되고, 토대가 되는 원칙 두 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 교재 49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균형이 나오는데, 자, 균형은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게 바로 뭐냐? 내부입니다. 여러분이 내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이 내부적인 요인, 내부, 대내라고 하는데 내부적 관계는 원칙이 네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것도 직접 연결됐거든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결됩니다. 직접 다 이렇게 연결되는 원칙 네 가지. 직접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선은 최유효 용역 원칙에서 우선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균형의 원칙이 나와요. 균형의 원칙. 자, 그러면 이 균형의 원칙은 뭐죠? 시험 문제에 이 부동산 가치 원칙 중에서 정답을 제일 많이 물어요. 균형. 균형은 시험에 진짜 중요하다. 그럼 부동산 가치 원칙은 원래 출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균형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거. 자, 그럼 균형의 원칙은 거기 봤더니 뭐죠?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예를 들면요,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예를 들은 거죠.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시험 지문에 볼 때는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부 구성 요소. 이 지문이 나올 때 주의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497페이지 중간에 의해 내부 구성 요소라는 것을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뭐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 내부 구성 요소라는 용어가 상당히 우리 지문에 나오면 좀 주의를 많이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 위배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상가 건축물 면적은 상당히 큰데, 상가 건축물 면적은 큰데 주차장 부지 면적은 협소해서 우리가 상가 건축물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돼? 기능적 감가다. 부동산 가치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무슨 감가? 이것을 기능적 감가와 관련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요, 이 기능적 감가로 또 출제를 하든지 아니면 또 사례. 여러분 2년 전에는 사례가 주어지거든요. 사례 주어지고 어느 원칙이냐. 기능적 감가와 관련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항상 요 내용을 항상 주의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49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5번에 감정평가상 활용에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돼? 기능적 감가요인 파악이 나오죠. 기능적 감가요인 파악.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죠.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항상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죠. 이제 수익, 체증, 체감. 여러분,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는, 여러분,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서 수익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원칙이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자,
자, 그래서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 이제 우선 개념 우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서 5번째에 나와 있죠. 498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는 이 건물에 있어서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면요. 건물로부터 수익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몇 층까지 짓는 게 유리하냐. 예를 들어서 20층까지 지으면 수익이 최대다. 근데 22층 지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예? 왜?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적정한 경제적 측면에서 층수가 몇 층이냐. 이걸 여러분 교재에 한계 수익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49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요. 중간에 한계 수익점, 2번에 한계 수익점이라는 용어 나오죠.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용어다? 예?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에서 나온다. 한계 수익점이 나오면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다.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 자 500페이지로 가시면은 또 수익 배분의 원칙, 또 시험 문제에 수익 배분의 원칙도 우선 또 자주 출제가 되죠. 뭐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여러분 생산 요소, 우리 생산 요소 하면 여러분 아까 앞에서 우리 배웠을 때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여러분이 경영 능력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토지 있죠. 이런 게 생산 요소인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부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하는 총 수익이 있어요. 자,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하는 총 수익에서 뭐를 뺀다? 요걸 빼요. 노동, 여러분 인간의 노동력 이동할 수 있죠. 기계 이동을 시킬 수도 있죠. 경력,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요건 움직일 수 있어요. 요 대가, 뭐죠? 움직일 수 있는 유동, 움직일 수 있다.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라고 해요. 이 세 가지는요.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 요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에다 뭐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뭐다? 남는 걸 뭐죠? 우리는 한자 어는 자녀라고 하고요. 자녀, 나머지거든요. 우리나라는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수익 좀 그렇잖아요. 자녀, 이건 한자어입니다. 자녀 수익. 그러니까 요걸 뺀 나머지 수익이야. 이 나머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토지자녀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토지자녀법. 자, 우리 나중에 배우시는데 자녀란 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자녀란 말 나오거든요. 자녀, 요 나머지란 말이 나오면은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야. 토지자녀법에 뭐가 된다?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501페이지에 있어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500페이지에 의해 자녀 수익의 크기가 토지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나머지 수익이죠. 그 의에 거기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성립 근거는 항상 지리적 위치 고정성, 부동성에 근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501페이지 5번에 감정평가사 활용 2번에 보세요. 토지 자녀법의 논리적, 이론적 근거가 된다. 밑줄. 그게 또 시험에 나올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녀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자, 기여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기여의 원칙. 기여는 공헌이거든요. 기여의 원칙은 공헌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에 뭐에 의해서?
기여도 또는 공헌도죠. 기여도, 공헌도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항상 기여도, 공헌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501페이지 기여의 원칙을 보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의에 보면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이 부동산의 가격에 기여하는 공헌도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공헌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여도. 포인트가 그거죠. 그래서 거기 성립 근거 보면요.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게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 1층, 2층 건물이 있는데 우리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3층 이 부분을 뭐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한다.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이 3층 이 부분을 중축을 하고자 할 때 이 3층의 이 일부분입니다.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의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이 3층이 기여하느냐, 몇 프로 기여하느냐.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의 관계예요. 그래서 증축을 할 때 투자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예,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이 추가 투자에서의 우리 적정성 여부를 뭐 한다? 판단을 해야 돼. 예. 어떤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나오면 무슨 원칙? 우선 기여의 원칙이다. 기여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 교재 502페이지 5번에 감정평가상 활용에 있어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 밑줄. 그리고 502페이지 맨 위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에 유용하게 활용. 자, 그리고 맨 위에 502페이지 맨 위에 5번째 보시면요. 거기 뭐죠? 전체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전체 가치의 기여도를 합한 거다. 기여도를 합한 것이지 뭐다? 생산비를 합한 것은 아니다. 생산비가 아니다. 그럼 기여도를 합한 거지 생산비를 합한 것은 아니다. 50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좀 주의를 해야겠죠. 자, 우선은 요 4가지입니다. 4가지가 무슨 원칙? 최유효 영역칙 무슨 원칙? 내부적 요인. 이제 또 외부적 요인으로 갑니다. 자, 외부적 요인으로 가면은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자, 요 3가지를 묶어서, 요것을 무슨 요인? 외부. 요거는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요 4가지는 내부. 가끔 시험에 내부, 외부 또 요걸 몰라서 또 틀리신 분이 있어요. 요 3가지는 외부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보시면은 502페이지 밑에 뭐가 나온다? 적합이 나오죠. 여러분 균형과 적합은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또 상당히 중요한 원칙.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라는 걸 항상 우리가 주의해 두고 50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효용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이용 방법이 주위의 환경에 뭐 해야 된다? 적합하게 이용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어울려야 돼. 적합해야 된다. 그럼 주택은 어디에?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업지역의 이용에 어울리지 않아요. 주택은. 그럼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적합은 시험에 나올 때 항상 뭐를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주위의 외부 환경이죠. 주위의 외부 환경. 자, 주위에 있어서의 이 외부 환경에 적합한가 보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한다, 어울린다 보는데 위배된다. 여러분 어울리지 못하면은 주택 가격이 아까 떨어지죠. 공업지역 내에서. 이때 감가를 무슨 감가? 이때는 경제적 감가. 여러분 2년 전에는요.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사례를 출제했어요. 그 사례 어느 원칙이냐? 경제적 감가와 관련있다. 경제적 감가.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504페이지 5번에 감정평가사 활용 2번 경제적 감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좀 주의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경쟁의 원칙이 나오죠.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경쟁은요, 시험에 나오면요,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발생하고요, 초과 이윤이 소멸 없으면 경쟁도 없어져.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온다? 시험 지문에 보면은 초과 이윤이 꼭 우리가 뜨게 돼 있어. 그래서 초과 이윤이 뜬다는 걸 항상 명심해 있죠. 자, 50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초과 이윤이 나오면 하여튼 뭐가 나온다? 우리는 경쟁의 원칙이 된다. 자, 그리고 506페이지에 외부성의 원칙. 자, 외부성은 뭐라고 하죠? 외부성의 원칙인데 외부성은 외부 효과죠.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마이너스 부유외부 효과, 정책 이론에서 배운 거죠. 자, 이러한 외부성의 원칙이 또 우선 요거 나오는데, 요건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507페이지 보시면 대체 원칙.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다 이렇게 최유형에서 이렇게 다 직접 연결되죠. 요것은 직접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요거 토대, 내부, 외부는 직접 관련돼 직접 연결 안 되는 게 있죠. 왜냐?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경쟁을 통해서 연결돼요. 최유형과 직접 안 가요.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 이건 간접이야.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칙, 지금 두 가지를 배울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대체의 원칙이다. 대체.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 50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1번에 있죠. 여기 또 시험이 많이 나요. 효용,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이 같다, 동일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을 하고, 또 부동산의 가격이 동일하면 뭐죠? 효용, 유용성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지문을 자주 납니다. 여기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이다. 대체의 원칙. 자, 그리고 508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대체의 조건 보세요. 자, 부동산 상호간,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간에 뭐가 있다? 우리 용도, 효용, 가격에 있어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체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용도, 효용, 가격. 예? 자, 우선은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대체 원칙은 원가 방식, 이제 뒤에서 배우겠는데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거든요. 감정, 평가에 있어서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
자, 또 간접적으로 관련된 게 무슨 원칙이 있죠? 또 여기 수요 공급의 원칙. 여러분 공급은 부증성에서 한정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수요 공급에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그럼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또 그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중성.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다. 자, 51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가격의 이중성 체크.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510페이지에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자, 또죠. 여러분 기회비용은 투자이론에서 배웠잖아요. 자,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럼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치는 포기한 게 있잖아요. 이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기회비용 개념을 알면 돼요.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여기 있는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어. 지금 앞에 나온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간단히 도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요 지금 부동산 가치 여러 가지 원칙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잘 정리해 두세요. 출제 올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512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분석이 나오죠. 자, 여러분 지역 분석에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부동산인데, 자, 지금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대상부동산이에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인데, 이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대상부동산에 속한 이 지역의 특성, 여러분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분 교육도시 뭐 이런 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어린도시는 상업도시, 문화도시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이 많거든요. 이 지역 내 어떻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이 많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현대 1스테이트 아파트다, 프루지오 아파트다, 뭐 동일랑 평균시 아파트 주변에 많겠죠. 대체 경쟁 관계는 부동산이 많아요. 그럼 그 지역 내 이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을 전문용어로 우리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표준적 사용 또는 표준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자,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51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표준적 사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인근 지역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에 있어서 최고 최선에 의한 집약적이고 우리는 평균적인 사용 방법을 뭐라고 한다?
표준적 사용이다. 그리고 또 밑에 다섯 번째, 위에서 다섯 번째 가치 또는 가격 수준이 나오죠.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이 가격 또는 가치, 여러분 시험 문제는 가격 수준, 뭐 가치 수준, 뭐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게 가격이니까 가치 수준 또는 가격 수준을 뭐 한다? 판정하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지역 분석.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 의의는 진짜 자주 출제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작년에도 냈을까 안 냈을까? 작년에 요 두 개 둘 다 냈어요. 작년 시험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의의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27회 30회 시험에 비교하는 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 요거 지역 분석하면 요게 항상 우리 떠올라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다시 512페이지. 여러분 가격 수준은 뭐죠? 아까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을 평균한 값, 평균 가격이야.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평균 가격입니다. 이 가격 수준은.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512페이지에 위에서 거기 볼까요? 지역 분석의 의의를 보면은 자, 거기 보니까 지역의 특성, 표준적 사용,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여 그 지역 내의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가치의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 여기 의의 많이 나오고요. 거기 보세요. 자, 여러분 대상 부동산, 여러분 이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용도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용도성.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 그럼 그 지역의 특성이 뭐냐? 그럼 주거지역이면 그 주거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특성은 뭐냐? 그게 나오죠. 지역 특성을 또 파악을 합니다. 그 특성은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판단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그 지문도요, 우리가 한 3번 정도 출제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514페이지 위에서 6번째 보면요, 가격 수준 또는 가치 수준은 개개 하나하나의 부동산의 가격, 가치가 아니라 뭐죠? 지역 내의 부동산의 무슨 가격?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이라는 거. 자, 516페이지로 옵니다. 자, 516페이지 오시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죠.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했을 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꼭 3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내거든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뿐이다 하면 틀려요. 하나 더 있잖아요. 뭐가 있어? 동일 수급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그렇게 출제를 또 해버립니다. 자,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3, 14, 15가 나오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인근지역 13호 있죠. 이 13호는요, 2년 전 29회 정답으로 물었어. 29회 시험에. 또 동일수급권은 28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또 나왔어. 이렇게 시험에 개념들을 많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근지역급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51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에요.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지역의 동그라미. 그럼 요거 29회 시험은요, 지역 요인을 개별 요인으로 출제합니다. 말을 바꿔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말 한두 마디 바꿉니다. 지역 요인입니다. 개별 요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위에서, 자, 위에 516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대상 부동산과 5번째 용도적 공통성, 기능적 동질성이 있어서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이 당의 지역의 특성이 이 대상 부동산, 당의 이 지역의 특성이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의 동그라미, 간접이 아닙니다. 또 간접으로 출제하거든요.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인근지역. 5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직접의 동그라미. 간접이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18페이지에 자, 여러분 이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우리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해요. 뭐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범위도 확대되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어서의 범위는 고정되고 경직적이 아니라 뭐다? 변한다. 뭐죠? 유동적이고 뭐다? 가변적이야. 네? 그래서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유동 변한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지역이 변화하는가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유동적, 가변적이기 때문에 뭘로 분석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동태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럼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중간에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면요, 사례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은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 수집은 뭐다?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 1번 지문 좀 주의해 두시고 2번에 보세요. 인근 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행정적 구역인 읍면동과도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인근 지역의 개념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의 개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521페이지 보시면은 유사 지역의 개념이 이제 나오죠. 자, 거기 유사 지역의 의미, 특성, 특징, 거기에 3번 보세요.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 그림을 보면요, 요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속하지 않는 거야.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시험에는요 또 속한 지역으로 출제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 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 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 지역, 인근 지역이 공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공업 지역. 이 얘기예요.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선 대상 부동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속하지 않으니까 직접이 아니야.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뭐다? 유사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요, 2번, 아까 거기 2번에 보시면 의미 특징 2번에 보시면은 그림에 보세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지리적 위치는 다르죠. 그렇지만 용도적 기능적으로 뭐가 있다?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 용도적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양지역의 부동산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입니다.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이렇게 인접할 수도 있어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이렇게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리가 가깝든 멀든 이건 관계없어. 뭐만 지역의 특성이 유사하면 돼. 그래서 거리의 원금 개념과는 무관해. 거리 원근, 멀원, 가까울 근, 원금과는 무관하다. 지역 특성이 유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유사지역 개념이죠. 인근지역 개념, 유사지역 개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하여튼 개념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동일수급권 개념도 28회, 작년 30회 두 번 또 최근에 출제를 했는데, 자, 여러분 교재 또 동일수급권 52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1번 보세요. 동일수급권 의의 동그라미 1번. 자, 이 내용을 두 번 출제했습니다. 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그런데 인근 지역과 이렇게 유사 지역을 이렇게 뭐 한다? 포함한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게 동일 수급권이에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유사 지역은요, 동일 수급권 내부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에 존재할 수도 있다? 바깥에 존재할 수 있다. 예? 자, 여기 인근적 철산동, 여기 하한동, 그렇지만 여기 부천이다. 부천에서 구하기는 너무 멀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 수급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동일 수급권이 나오는데,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종별이라든지 부동산의 규모라든지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범위는 어떻게 돼요?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또 시험 문제는 또 이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또 지문상에 또 가끔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52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도심에서 통근 가능한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대해서 위에 523페이지 보면 인간의 출생과 생육, 또 지역의 사회적인 명성, 품위에 따른 선호도와 연고 등에 따라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고급 주택가 지역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해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상업지 볼까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뭐라고 하죠? 배후지라고 하죠. 이 배후지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는 상업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가 비슷한 것이 바로 동일 수급권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고 유사한 배후지를 배경으로 동일 상업 수익을 올리는 상업지가 성립되는 지역을 동일 수급권의 범위인데, 이 백화점은 고객이 원거리에서 찾아와요. 이렇게 백화점과 같은 고도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뭐죠? 편의점과 같은 보통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보다 더 넓어요. 편의점은 좁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내용이 좀 쉬울 거고, 자, 공업지를 보면요. 자, 여러분 우리 배버 이론 배울 때 소비지,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원료, 자원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 원료 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대규모 공장인 경우에는 수송수단에 대해서 대체성이 있는 지역 범위에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그 지역 범위는 최근에는 전국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수송수단이 많이 발달되었다 이 말이겠죠. 발달될 땐 좁죠. 요즘은 뭐가 돼요? 요즘은 이 항공운송이 많이 발달됐어요. 우리 항공운송 컨테이너가 이글루라고 하는데, 이게 발달돼서 요즘은 어떻게 돼? 전 세계 24시간 운송이 가능해. 예?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어디 있든 관계가 없어요. 예? 자, 그런 내용이고, 후보지 이행지 갑니다. 523페이지로 가서, 자, 거기 보시면은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이죠. 전환, 이행 대리라고 예상되는 토지의 종별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뭐한 경우? 성숙도가 뭐한 경우? 낮은 경우. 요게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성숙도가 뭐한 경우? 낮은 경우. 이때는 바로 건축할 수 없거든요. 이때는 바로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전환, 이행 전이라고 해요. 전환, 이행 전에 토지의 종별 동일수급권의 범위와 일치한다. 이때는 성숙도가 낮을 때는 뭐다? 전.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뭘로? 후로 많이 내요. 후가 아니라 뭐다? 전. 자, 개별 분석의 524페이지 의에 1번 보시면은 뭐가 되죠? 우선 개별 분석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대상 부동산의 뭐를 분석한다?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죠. 자,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 최고, 최선의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이 뭐를 판정?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최고, 최선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가격 구하죠.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보면요. 작년에 의 둘 다 출제했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표준적 사용, 여기는 최유효 이용, 여기는 가격 수준, 가격. 다르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뭐를 기준? 표준적 사용, 요걸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져요.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지역이 먼저 분석. 여기는 뭐다? 나중 분석. 여러분 27회 시험에 여기서 정답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27회는 요 두 개에서 정답 바꿔서 출제. 절차상 선후가 어떻게 되냐. 어느 걸 먼저 분석하느냐. 선행,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여기는 후행 분석.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자, 분석. 대상 범위. 보면 여기는 뭐를 대상으로 하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 대상 부동산 속한 이 지역 전체를 대상.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뭐다? 요거 넓은 의미. 넓은 의미를 거시.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지역 전체를 분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뭐다? 광역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뭐죠? 지역 전체가 아니라 뭐 부동산 하나, 뭐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요거는 미시적. 이때는 뭐다? 미시. 그럼 여러분 작년 시험 있죠? 30회. 작년은 또 미시, 거시 요걸 또 바꿔버렸어. 바꿔서 출제했어. 미시적 차원인데 이 전체에 대해서 뭐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요거는 뭐다? 무슨 분석? 부분 분석. 또 광역적에 대해서 뭐다? 광역적에 대해서 국지적 분석이라고 해요. 자, 관련 가격 원칙. 자, 여러분 관련 우리는 가격의 원칙을 보면은 이 부동산이,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적합한가, 어울린가를 보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우선 자, 요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여기서 보통요, 여기서 보통 두세 지문, 여기서 또 한두 지문에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해요. 여러분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별표만 합니다. 두 개만.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우선 출제를 했기 때문에 별표 두 개. 그리고요, 우리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 개념은 용어 설명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출제를 했는데 작년 40번 마지막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작년에. 자, 그리고 잠시 쉬고 528페이지에 감정평가의 3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